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상해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황포강이죠. 황포강입니다. 황포강에 가면 이제 그 여러 군데 우리가 뭐 찾아갈 수 있는 게 있지만 와이탄이 이쯤입니다. 와이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 다음 편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바로 가까운 곳에 임시정부 있는 게 우리가 가서 보는, 입장료 35원인가 내고 가서 보는 바로 그 1926년부터 32년까지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600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600m 정도를 걸어가면 거기에 황피난루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역 바로 앞에 루이안 광장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걸어가면서 세어봤는데 한 15분 정도 걸으면 충분히 천천히 걸어서 15분이면 충분히 갔고, 이 횡단보도를 교통 신호등을 4개인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빈칸으로 이 큰 건물의 앞마당으로 되어 있는 그곳의 옛날 분위기는 어땠을까? 당시의 기록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1919년 9월에 상해에 있는 일본인들이 신문이 있습니다. 상해 일일신문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때 일본 기자가 나름 용감하고 기자 정신이 좀 된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를 찾아간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으로 하면 일종의 폭도 비슷한 그런 애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위험한 어떤 존재지요.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내가 저기를 직접 취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상해 일일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그 상해 일일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독립신문이 이제 번역해서 하고 한글 국한문 혼용체로 해서 기사에 실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사입니다. 일본 기자가 본 우리죠. 임시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일 기자가 본 임시정부.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 내지는 소위 말해서 적대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기자가 본 임시정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월 11일 첫 번째 아까 보창루의 임시정부는 아니고, 이때는 이미 한 번 옮겼었습니다. 9월이니까. 그러나 당시 거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우리말로 약간 다듬어서, 지금 현대어로 약간 다듬어서 제가 책에 실었던, 연재한 글에 실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독립가정부, 가는 임시정부란 뜻입니다. 한국 독립가정부가 프랑스 조계에 있다고 들었으나 한 번도 가서 본 일이 없었다. 어떤 곳인지 모르고 위험한 곳이라는 소문만 들었었다. 그러나 조선 독립당으로 흉도 악한의 집합체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방문했다. 의외로 큼직한 건물이 울창한 수목으로 가려져 있어 형용하여 말하자면 일국의 영사관 같다. 정원은 넓고 온실 화원까지 있다. 문을 지키는 인도인. 당시에는 인도의 우리가 시크 교도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시크인들이 영국에서도 그랬고, 상해에서도 경비원 또는 경찰의 어떤 일부 이 보조 역할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도 경비원으로 고용한 사람은 인도의 시크인이었습니다. 인도인과 교섭하여,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과 교섭하여 몇 사람 양복 입은 청년들이 응답했으나 수십 분이 지나도 도저히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 같았다. 장시간 교섭에 겨우 얼굴이 희고 수염이 없는 청년이 접견하는데
최 씨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여 내일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첫날은 문 안으로 서너 걸음 들어간 것이다. 다음 날도 문 앞에서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최종에 최 씨와 면회를 하게 되었다. 그가 민족주의를 열정적으로 설파하는 것을 들으면서 관찰하니 내부의 질서는 무던히 정돈된 듯하다. 최 씨는 독립운동의 근거가 심고함과 각자의 기관이 완비함을 역설하고 정부의 기초가 나날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따로 들은 바가 있기로 내가 관찰한 바는 나중에 쓰기로 한다. 좀 상상이 가시나요? 일단 비주얼상 그림으로 봐서는 이런 시크, 터번을 쓰고 있는 인도 시크인 경비원이 굉장히 생각 바뀝니다. 임시정부의 경비원은 인도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최 씨라고 하는 젊은이가 적국의 기자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충분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19년 이때의 임시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의미 있는 임시정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제가 패망하고 귀국할 때의 임시정부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의 임시정부는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1920년대 전반, 그때의 임시정부의 상태를 제가 조금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이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이승만과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외교론을 일단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했고, 그러나 1919년 20년에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 거기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면 독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임시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파리 강화회의라는 건 그냥 전승국들이 하는 파티고 가면무도회입니다. 거기에 전승국 일본의 식민지를 대표한다고 하는 몇 사람이 찾아가서 조선의 독립을 안건으로 올리고 그걸 통과시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력했던 것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1921년 워싱턴에서 소위 태평양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에서도 외교 노력을 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외교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단지 세계 각국의 여러 신문이나 통신사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그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조직과 재정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교통국과 연통제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검거하면서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저 교통국과 연통제가 와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인들과의 조선인 대중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연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관계도 하나는 끊어져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는 돈이 안 걷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수를 만들어서 돈이 있어야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국제연맹 이름을 따다가 미국이 조선을 위임 통치를 해달라. 그 청원서를 낸 겁니다.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 굉장히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1923년에 그래서 탄핵안이 올라왔고, 23년에 대통령 대리로 박은식 이 대통령 대리가 됐습니다. 1924년 12월에 탄핵돼서 면책됐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만들어지고 초대 대통령이 또 이승만이었는데 약 10년 정도, 10몇 년 후에 또 탄핵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야 하야하고 끝나는 대단히 불행한 초대 대통령 둘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임시정부는 상당히 불신을 당하고 비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개편하자, 개혁하자는 논의가 강력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1년부터 국민대표회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1923년 1월에 이런저런 지역대표, 기관대표 등등 130명이 상해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핵심은 임시정부를 이대로 두고 개조할 것인가, 임시정부를 폐하고 완전히 새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개조파와 창조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두 파가 갈등이 의견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조파는 국민대표회의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창조파가 약 80명 정도 있었는데, 창조파는 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우자고 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23년 2월 소련은 이들 창조파들 조선인들에게 우리 땅을 나가라, 퇴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임시정부의 개혁은 개조파는 탈퇴하고 창조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무산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임시정부는 휘청되고 있었습니다. 1925년에 박은식 대통령 대리가 사망했을 때에는 대통령도 공석이지만 내각 명단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빈껍데기가 됐습니다. 빈껍데기. 너무 심한가요? 그래도 빈껍데기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교 노선을 주장하고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진보적인 젊은이들을 결과적으로는 다 떨구어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때 진보적인 또는 젊은 청년들은 상당수가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고려공산당으로 가고 중국공산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노선 이런 데 김원봉 쪽으로 가고, 이런 걸로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 보수, 청년 진보의 구도, 그런 세대 간의 어떤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게 좀 더 심각하게 벌어졌었던 거죠. 일단 1920년대 전반, 이때까지의 임시정부를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1926년 김구가 임시정부를 맡아서 1932년 윤봉길의 의거와 의거 전후까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렇게 채널 구독 이런 기능이 있죠. 채널 구독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